향수, 밀란 쿤데라. 아직도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사납지 않았지만 부드럽지도 않았다. 실비는 화를 내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해? 이레나가 물었다. 너의 나라에. 여기가 더 이상 내 나라가 아니란 뜻이니? 물론 그녀를 프랑스에서 쫓아내거나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달갑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내가 말하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잖아. 그래, 알아. 하지만 여기에 내 직장과 내 아파트, 그리고 내 자식들이 있다는 거 잊었어? 이봐, 나는 구스타프를 잘 알아. 그는 네가 너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네 딸들 때문에 못 간다니. 농담하지 마. 걔들은 이미 자기네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레나, 너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매혹적이야. 그러한 상황에서는 일이 잘 풀리는 법이야. 하지만 실비, 결국은 직장이나 아파트 같은 실생활이 제일 중요해. 난 20년 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어. 내 삶은 여기에 있다고. 너희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녀는 언쟁을 참지 못하겠다는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러한 침묵을 통해 큰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레나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서로 보지 못할 거야. 이레나는 친구를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 말했다. 이러한 감정적 선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예, 꼭 너를 보러 갈게. 약속해. 약속한다니까. 그녀들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2개의 커피잔을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레나는 실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보았고 실비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손을 잡았다. 너의 위대한 귀환이 될 거야. 그리고는 다시 한번 너의 위대한 귀환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되풀이되면서 너무나 강해져서 이레나는 마음속에서 그것이 커다랗게 씌어지는 것을 보는 듯할 정도였다. 위대한 귀환. 그녀는 더 이상 딱 잘라 거절하지 않았다. 갑자기 오래전의 독서나 영화, 그리고 그녀 자신의 기억 또는 조상의 기억으로부터 떠오른 영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늙어버린 엄마를 다시 찾은 실종된 아들, 냉혹한 운명이 갈라놓은 애인에게 되돌아온 남자, 각자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고향집, 유년에 잃어버린 발자국들이 새겨져 있는 다시 발견된 오솔길, 몇 년간의 방랑 끝에 그의 섬에 돌아온 율리시스. 귀한, 귀한, 귀한의 위대한 마술. 그리스어로 귀한은 노스토스이다. 그리스어로 알고스는 괴로움을 뜻한다. 노스토스와 알고스의 합성어인 노스탈지, 즉 향수란 돌아가고자 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서 비롯된 괴로움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그리스어의 기원을 둔 단어, 프랑스어의 노스탈지, 이태리어의 노스탈지아나 아니면 민족어의 기원을 둔 다른 단어들, 스페인어의
아뇨란자, 포르투갈어의 사우다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각 언어에서 이 말들은 서로 다른 뉘앙스를 지닌다. 대개의 경우 그것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슬픔만을 의미할 뿐이다. 향수병, 고향병, 영어의 홈식니스나 독일어의 하임베 또는 네덜란드어의 하임베는 모두 고향에 대한 향수로 생긴 병을 뜻한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한 개념의 공간적 축소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유럽어들 가운데 하나인 아이슬란드어는 두 용어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향수를 뜻하는 세크누두르, 향수병을 뜻하는 하임프라가 그것이다. 체코인들도 그리스어에서 취한 노스탈지, 단어 위에 스테스크라는 그들만의 명사와 동사를 갖고 있다. 체코어로 표현된 가장 감동적인 사랑의 문장은 나는 너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다인데 이는 나는 너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뜻이다. 스페인어로 아뇨란자는 아뇨라르라는 동사, 향수를 갖고 있다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라틴어 이그노나레, 무지하다에서 파생된 카탈로니아어의 에뇨라르에서 유래되었다. 이렇듯 어원상에서 볼 때 향수는 무지의 상태에서 비롯된 고통으로 나타난다. 너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네가 어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고통. 내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고통 말이다. 몇몇 언어들은 이러한 향수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프랑스인들은 그리스어의 기원을 둔 명사로만 이 개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따로 동사가 없다. 그들은 나는 네가 없어 쓸쓸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무엇이 없어 쓸쓸하다는 표현은 미약하고 차가우며 여하튼 이렇게 심각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볍다. 독일인들은 노스탈지란 말을 그리스어 형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신 부재하는 것에 대한 욕망을 뜻하는 젠주크트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존재했던 것뿐만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새로운 모험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스토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기한의 강박관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보어를 덧붙여야만 한다. 과거나 잃어버린 유년기 또는 첫사랑에 대한 욕망. 향수를 다룬 최초의 서사시인 오디세이아가 태어난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여명계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해두자.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모험가인 율리시스는 가장 위대한 향수병자이기도 했다. 그는 원치 않게 트로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곳에 10년간 머물렀다. 서둘러 그의 고향 이타카로 되돌아오려고 했지만 신들의 음모로 방랑의 세월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기이한 사건들로 가득한 3년을 보내고 또 그에게 반해 섬에서 떠나보내지 않았던 칼립소 여신에게 사랑의 볼모로 잡혀 또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오디세이아의 5번째 노래의 끝부분에서 율리시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페넬로페가 비록 정숙하긴 하지만 너와 비교하면 위대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을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매일 비는 유일한 소원은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내 집에서
기양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지. 호메로스는 계속 써내려간다. 율리시스가 말하자 해가 졌다. 석양이 찾아왔다. 그들은 서로의 팔에 안겨 둥근 천장 아래 동굴 깊숙이 사랑을 나누러 갔다. 이레나가 오랫동안 겪어왔던 가련한 망명자의 삶만큼 이에 비견할 만한 것도 없다. 율리시스는 칼립소에게서 진정한 돌체비타, 즉 안락한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얻었다. 그러나 타지에서의 안락한 삶과 집으로의 귀환 사이에서 그는 귀환을 택했다. 미지의 것에 대한 열정적인 탐험, 모험 대신에 그는 익숙한 것에서의 예찬, 귀환을 택했다. 무한. 왜냐하면 흔히 모험은 결코 끝나지 않는 거라고 여겨지므로. 대신에 정말, 왜냐하면 귀환은 삶의 유한성과의 타협이므로 택했다. 페아시스 선원들은 잠든 그를 깨우지 않고 이타카 해변의 올리브 나무 밑에 내려놓고 떠났다. 이것이 여행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기진맥진해서 자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윽고 아테네 여신이 그의 눈에 낀 안개를 거두어 주자 곧 도치의 광경이 나타났다. 위대한 귀환의 도치, 익숙한 것의 황홀경. 음악이 하늘과 땅 사이의 공기를 진동하게 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정박지와 그 위로 불쑥 튀어나온 두 개의 산을 보았으며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그것을 쓰다듬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가 미국에 머문 지 14년째 되던 1950년에 어느 미국 기자가 그에게 순진함을 가장한 질문을 했다. 망명이 예술가들에게 창조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조국이라는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영감이 메마르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상상해보라. 유대인 대학살에 있는 지 5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이 미국 기자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던 이 땅덩이에 대한 그의 애정 결핍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호메로스는 올기수 관에서 향수를 찬양하고 감정들의 위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페넬로페는 칼립소보다 훨씬 위에 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칼립소. 아, 칼립소. 나는 자주 그녀를 생각한다. 그녀는 율리시스를 사랑했다. 그들은 7년 동안 함께 살았다. 율리시스가 얼마 동안이나 페넬로페와 동침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페넬로페의 고통을 찬양하고 칼립소의 눈물은 비웃는다. 중요한 사건들이 마치 도끼질처럼 유럽의 20세기의 깊은 자국들을 남긴다. 1914년의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1989년 공산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끝나는 이른바 냉전이라 불리는 가장 길었던 3차 대전. 유럽 전체에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 외에도 보다 덜 중요한 사건들이 개별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스페인 내전이 일어난 193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이 있었던 1956년, 유고인들이 스탈린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1948년과 유고인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던 1991년, 스칸디나비아인들과 네덜란드인들 그리고 영국인들은 1945년 이후로
어떤 중요한 사건도 겪지 않는 특권을 누린 덕분에 반세기 동안 기분 좋게 무풍지대 속에서 살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체코인들의 역사는 20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뛰어난 수학적 아름다움을 과시한다. 1918년에 그들은 수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독립국가를 쟁취했으나 1938년에 이를 상실했다. 1948년에는 모스크바에서 들여온 공산주의 혁명이 두 번째 20년이라는 기간의 서두를 공포 정치로 장식했으며 이 기간은 그 무례한 해방을 보고 격분한 러시아인들이 50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침공했던 1968년 끝에 끝난다. 점령 세력은 1969년 가을에 강제적으로 진주해서 1989년 가을에 유럽의 모든 공산주의 체제가 그러했듯이 아무도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물러났다. 이것이 세 번째 20년이다.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그토록 탐욕스럽게 지배했던 것이 20세기 특유의 현상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프랑스에서 이레나가 가졌던 실존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5, 6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망명객들은 프랑스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했다. 그 당시 프랑스인들은 파시즘만을 단 하나의 진정한 악으로 간주했다.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의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 그들은 점차적으로, 즉 60년대 말이나 70년대가 되어서야 공산주의를 한 단계 밑의 악, 제2의 악으로부터 간주하기로 했다. 이레나와 그의 남편이 프랑스로 망명한 것은 바로 이 시기, 즉 1969년이었다. 제1의 악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의 나라에 닥친 불행은 그들의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만큼 처참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파시스트 독재는 그것이 제 아무리 끔찍하다 하더라도 그 독재와 더불어 사라지게 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 반면에 거대한 러시아 문명이 기대고 있는 공산주의는 폴란드나 헝가리에게는 끝이 없는 터널이다. 독재자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러시아는 영원하다. 우리가 떠나온 나라의 불행은 희망의 완전한 부재에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렇듯 충실히 표현했으며 이레나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의 체코 시인 얀 스카셀의 시구를 인용했다. 그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슬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는 이 슬픔을 들어올려 멀리 끌고 가서는 슬픔으로 집을 짓고 300년 동안 그 속에 갇혀 있고자 한다. 300년 동안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서. 300년이라고? 스카셀은 이 시를 70년대에 쓰고는 1989년 10월, 즉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300년간의 슬픔이 단 며칠 만에 사라져버리기 바로 한 달 전에 죽었다. 사람들은 프라하의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치켜든 손에 쥐고 있던 열쇠 꾸러미들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큰 소리로 알렸다. 스카셀이 300년이라고 말한 것은 틀린 것일까? 물론 그렇다. 모든 예측들은 틀리게 마련이며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확실성 가운데 하나이다.